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빅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 탐색 부분을 함께할 오명민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파트 2 중에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즉 예전에 정형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신뢰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전처리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단어를 활용을 하는데요. 결측치, 즉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거나 혹은 예상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값이나 구조가 맞지 않은 그런 이상치 식별과 제거, 잡음이 섞여 있는 데이터들을 평화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일치성을 교정하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정형 데이터에서 측정 값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형식이 다르거나 내용 자체가 틀린 데이터를 수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과 본 강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면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분석 단계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단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80% 정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곳도 있지요. 순서는 데이터 정제, 결측값 처리, 이상값 처리, 분석 변수 처리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 그런 고민이 무엇이 그렇게 제일 큰 고민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더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64%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그만큼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이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데이터가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와 특성을 파악해서 이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과제이지요. 따라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는 전처리뿐만 아니라 후처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필터링이나 유형 변환, 정제 등이 포함이 되고요. 빅데이터 후처리에는 변환, 통합, 축소 등의 개념이 적용돼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처리를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검색 수집과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요. 수집과 변환 과정에서 빅데이터 저장소에 적재하기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유형 변환하거나 정제를 수행하는 것을 빅데이터 전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필터링과 유형 변화, 전제 모두 데이터를 올바르게, 즉 신뢰성을 높이고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은 말 그대로 활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형태 변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빠진 값이나 등을 처리하고 데이터 속에 있는 노이즈, 잡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데이터 필터링에 관련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 정도의 즉 필터링 처리를 하는 기준 이런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와 같이
이 기본적으로 전처리를 위한 필터링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 변환 역시 수집된 데이터 유형을 분류할 경우에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서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해야지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 항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씩 항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측지나 잡음 데이터 처리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준들을 정리해 줘야 한다. 등등의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빅데이터 후처리가 있다고 했지요. 저장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분석에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변환, 통합, 축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출처가 여러 곳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수집을 한 데이터를 상호 연관성 있도록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축소하고 고유한 특성이 송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루어주는 그런 축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역시 각각의 후처리 기술에 따라서 각각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는 기술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여러 개의 소스로부터 데이터에 결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유일키를 선정하거나 키를 부여하거나 키값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변환을 할 때도 데이터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 추세에서 벗어나는 데이터 이상치 또는 특이값을 추세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즉 추천을 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고려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축소에 관련된 후처리 기술의 고려사항, 축소를 한다 함은 중요한 데이터 외에 나머지를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본 파일의 데이터 축소 범위와 축소가 적용된 속성에 대한 로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서 취소 시 재복구가 원복 상태, 원래의 데이터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등이 주요 기술의 고려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거나 후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데이터 정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제의 절차는 일단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찾고 그렇게 찾아진 모순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정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데이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고 축적되고 정제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과정이 계속 사이클링을 돌겠지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1단계 데이터 특성 파악을 보면 데이터 정제 과정의 제일 첫 번째 활동이죠.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파악해야 할 특성이 각기 다릅니다. 품질 검증 시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유형에 따른 기준을 파악하고 이 속성의 데이터 타입이나 도메인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겠지요. 그리고 속성값의 함수 종속적 관계, A라는 것은 B라는 것과 관계가 깊은가, 그래서 꼭 얘들이 같은 테이블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학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함수 종속성과 함께 정규형을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찾아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오브 데이터라고 얘기 많이 하죠.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용 메타데이터, 관리용 메타데이터, 구조용 메타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런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모순점 발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잘못 설계된 데이터의 입력 폼이 존재하는가, 데이터 입력에서 사람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만료된 데이터 등이 있는가 등등등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이상현상이 발견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실세계를 기반을 한 거지요. 그래서 실세계와 다름은 그러면 모순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사용 불일치나 데이터 표현 불일치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필드 오버로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상에 필드 오버로딩 이렇게 치면 많은 언어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기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정의만 각각에 봐서 어떤 언어든 정의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드 오버로딩은 개발자가 기존에 정의된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새로운 속성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드 오버로딩의 검토 규칙은 유일 규칙, 일관 규칙, 무규칙이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어진 속성 값이 같은 속성의 다른 값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유일성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주소록을 만든다 하면 기존에 이름 4번 전화번호 주소를 썼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내가 쓴다고 전화번호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냥 전화번호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와 내가 다시 넣어야 될 전화번호가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이 회쳐지죠. 그다음에 일관규칙,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결측치가 없어야 합니다. 무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널이라고 해서 공백, 물음표, 특수문자 등 같이 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내는 다른 문자를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 데이터 수정 변화를 하죠. 자,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했고 모순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순점에 대해서 데이터 수정 변화를 실시해야겠지요. 어떤 수정 변환이 더 많은 모순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의하면서 수정 변환을 시행해야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데이터 오류, 결측값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속성을 보면 데이터 오류, 결측치 혹은 이상치, 그다음에 잡음 이런 것들이 데이터 오류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결측값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형태를 결측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거나 비어있진 않으나 not NA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이런 데에서 값을 넣을 때 오류 메시지에서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NA라고 해서 지금 여기 비어 있거나 맞지 않는 사용 가능한 값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해서 MCAR이라고 해서 결측값이 관측된 데이터와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완전히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 이것을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 시 편향되지 않아서 결측값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작위 결측입니다. 결측값이 조건이 다른 변수에 따라서 조건부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결측값이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 경우들이고 데이터 분석 시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하는 건 MCAR, 즉 완전 무작위 결측이나 MAR, 무작위 결측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무음답 데이터, 결측값이 무작위가 아니라서 주도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결측값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보면 결측값을 무시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응용에 따라서 결측치가 발생한 속성을 무시하고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이 많은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결측값을 무시하고 했을 때 이걸 다 보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아니겠지요. 네. 되도록이면 결측값이라도 가능한 상황에서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말고 결측값을 추정해서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값을 생산해내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측값 추정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평균값을 사용해서 결측값 자리를 채우거나 아니면 평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중평균이라든지 중앙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위험성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명의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를 더한 값 중에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이 한 5명 정도씩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서 평균을 내고 평균 위로 A, 평균 밑으로 B라고 한다면 사실 그 선에 걸려 있는 친구들은 억울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의해 가능성이 높은 값을 찾아내거나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정확도의 결측값을 예측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회귀분석, 베이지안, 의사결정 트리법 등의 통계 또는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측지 처리 방법은 해당 레코드 무시, 자동으로 채우기, 담당자, 즉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입력하기, 이런 3가지 방법들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레코드를 무시하는 것은 결측치가 자주 발생하는 환경에서 적용 시에는 결과를 분석하는 데 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채우기, 결측치에 대한 값을 별도로 정의를 해서 통계값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측치를 채웁니다. 추정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신뢰성은 높을 수 있으나 수작업이라는 자체가 자동화에 비해서 정확성은 높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비교해서 어떠한 것이 적정한 방법인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이상값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측치만큼 이상값이 즉 잘못 들어가 있는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측정된 변수에서 오류나 오차값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결측치는 아예 값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게 민감하게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 조건을 달고 갈 수 있는데, 이상값 같은 경우는 값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값 자체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해석은 정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발견하게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잡음에 대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평활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평활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 추세에서 벗어나는 값들을 변환을 하는 것을 평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치의 조건은 단변수 이상치, 다변수 이상치 등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자연적인 이상치 발생과 비자연적 이상치 발생이 있습니다. 비자연적 이상치 발생의 종류들을 쭉 살펴보면 입력 실수, 측정 오류, 실험 오류, 의도적인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자료 처리 오류, 표본 오류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의 종류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데 좋은 자세겠지요. 그래서 이상치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면 그 이상치 발생 원인에 대한 것과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연적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이 외에 발생하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통칭합니다. 이런 이상치 발견했을 때 잡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잡음 처리 방법을 보면 삭제, 대체, 변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구가나 자동으로 채우기,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입력하기,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지요. 앞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이지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잡음은 랜덤 에러나 측정된 변수의 변형된 값을 잡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잡음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센서의 작동 실패라든지 데이터 엔트리 기입하거나 표기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오류 등이 잡음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가나라고 하는 것은 정렬된 데이터들 값의 몇 개를 버킷, 말하자면 이런 거 있죠. 0에서 10, 0에서 9, 10에서 19, 20에서 29 이렇게 통을 넣고 내가 갖고 있는 공을 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정렬을 해 나가는 것을 버킷 정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버킷입니다. 몇 개의 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0에서 9, 10에서 19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평활화하는 법, 즉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구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활의 방법은 평균값을 활용할 수도 있고 중앙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경계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방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탐색이나 처리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통계적인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개념들이 조금 나오지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다시 통계에 집중해서 또 나와 있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여러분들 분석기사 과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약간의 개념들이 중복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가 없지요. 각각 단계에서 다 통계가 사용이 되면 그때도 언급을 해야 할 것이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적 활용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또 하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계적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참조 자료나 이런 것들의 통계의 내용을 공부한 후에 읽어보셔도 되고 그때그때 나왔을 때 용어를 찾아보고 이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통계 지금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잡음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회귀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 기본적인 정의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다른 속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선형관계를 이룬다 해서 선형회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속성, 즉 2개 이상의 속성이 다른 속성을 예측한다 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집화라고 해서 유사한 값들끼리 그룹화하는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군집화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중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군집화 얘기 많이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군집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군집화는 이미 구분된 값이 있어서 그 구분된 값에 어떤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어떻게 묶으면 그룹이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찾아내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한 값끼리 그룹화하는 과정을 군집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잡음을 처리할 때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목과 항목 간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런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를 변수라고 이야기하지요. 컴퓨팅에서 보면 실세계의 데이터를 가상세계로 올려서 실세계와 똑같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세계에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존재 그 자체이지만 가상세계로 올라가면 하나를 복제해서 올리는 과정이지요. 그때 그 대상을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을 객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이 객체의 개념에서 이제 파생돼서 변수라고도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는 것을 컴퓨팅 쪽에서는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변수는 그럼 무엇인가? 데이터 모델에서 예측을 위해서 활용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속성이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통계학의 영향으로 변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변수의 명칭은 잘 알려진 값, 변수, 속성, 예측, 차원, 이렇게 아니면 예측값, 라벨, 클래스, 목표값, 반응, 이런 것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유형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립변수와 기본변수로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래에 아이스크림 판매액이 범죄 사건 발생 수와 관련이 있는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범죄 발생 건수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종속 변수고요.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한 예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날 범죄 발생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의 독립 변수 중 종속 변수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만을 특정 선정하는 방법을 데이터 모델링에서 변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모델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발견해야 되는 문제, 핵심을 벗어나고 산만해질 수 있는 그런 오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관련성이 낮은 것들을 제거하고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택을 하면 모델을 단순화해주고 훈련 시간을 축소하고 차원의 저주를 방지하고 과적합을 줄여서 일반화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차원의 저주나 과적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변수의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석 기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범주형일 때, 종속변수가 연속형이고 범주형일 때 어떤 방법들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방법들에 대한 개념을 익혀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요. 차원 축소 기법에는 주성분 분석, 특이값 분해, 요인 분석, 독립성분 분석, 다차원 척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본 개념들이지요. 그리고 뭐 통계 패키지나 SPSS나 SAS 뭐 이런 통계 패키지를 활용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값의 그 방법론에 테이블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의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 행렬을 이용을 해서 원래 데이터 특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주요 성분을 추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방향으로 정발 행렬을 만드는 데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마 통계적인 분석을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보자라고 해서 어떤 특정 도구를 활용을 할 때 그 화면에 주성분 분석 이렇게 선택하도록 나와 있는 경우를 아마 나중에라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값 분해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n 차원의 행렬 데이터에서 특이값을 추출하여 데이터 세트를 효과적으로 축약시켜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안에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인 변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형을 세운 뒤에 잠재 요인을 도출해서 데이터 안의 구조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때 요인 분석만 하나로 해서 어떠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그런 걸로만으로도 연구가 성립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요인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요인들이 즉 독립 변수들로 모인 요인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굉장히 많이 뽑아놨는데 이들 간에 만약에 30개를 뽑아놨는데 이들 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으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요인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이게 잠재 관계를 상관계수나 이런 것들로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결과를 보면 1번서부터 5번까지 묶여 있거나 아니면 10번, 20번, 21번이 같은 곳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묶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30개, 예를 들어 30개의 그 항목들이 그 안에서 묶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아이겐밸류가 1 기준이면 묶고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을 그냥 정례적으로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축소시키도록 여러 개를 방만하게 나눈 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축소시켜서 정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속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이렇게 묶다 보면 관련이 없는 것들이나 아니면 설명력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버려서 30개에서 만약 버린 게 5개면 25개로 축소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독립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별량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리하여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독립성분의 분포는 비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비유사성을 측정해서 2차원, 3차원 등의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을 해서 개체들 사이의 집단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마치 산점도 찍은 것 같이 그런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자원 축소 기법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게 하죠. 실증 분석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활용이 됩니다. 변수 세트에서 주요 특징을 추출한 후에 타 분석 기법의 설명 변수로 투입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되죠. 텍스트 등 문서에서 숨겨진 주제나 개념을 추출할 때도 활용을 하고, 이미지 및 사운드에서 주요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을 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 고객의 구매 및 거래 데이터의 아이템 축약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추천 엔진을 구현을 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다차원 공간의 정보를 저차원 정보로 시각화해서 나타날 때도 활용을 하죠. 그리고 공통 요인을 추출해서 잠재된 데이터 구조를 발견을 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차원 축소 기법들이 어떤 내용을 제공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과 이렇게 오버래핑해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차원 축소법을 번화서 이제 파생 유도 변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한 변수는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명을 했지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외에 파생 변수 또는 유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변수 세트에서 주요 특징을 추출한 후에 타 분석 기법의 설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변수나 파생 변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생성하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생 변수는 기존의 변수들이 조합돼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특정 조건과 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파생 변수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영어와 수학 점수를 관리하는 경우에 총점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점수를 합쳐서 변수를 하나, 총점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죠. 이것이 파생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정 상황에서 유의미하지 않도록 대표성이 있는 경우에 뽑아서 쓰도록 하고요. 너무 특수성이 존재하게 되면 그 분석 외에는 다른 데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파생 변수를 뽑아서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변수를 많이 뽑아내면 애써서 변수를 선택하고 축소시켜 놨는데 다시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갖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파생 변수 또는 유도 변수를 추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약 변수 예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수집된 정보, 파생 변수의 예시는 아래 그림이고요. 요약 변수, 수집된 정보를 분석에 맞게 종합한 변수, 이런 것을 요약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 변수도 역시 파생돼서 나온 변수로 활용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변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모형을 진단하고 정보의 요구사항을 비롯해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반영하는 작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정보 요구사항 관리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규칙, 업무에 대한 겁니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관리 프로세스에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한다, 발주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 측이 제시하는 거에 보면 데이터 요구사항, 업무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특징 지어서 데이터 쪽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도록 해 나가는 게 맞겠지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자료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형태에서 분석을 먼저 설명을 하면 형태소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더 이상 분리가 불가한 가장 작은 의미의 요소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보리밥을 먹었다라고 분리할 수 있고 이걸 나는 보리밥을 먹다 있다 해서 분리를 할 수, 의미가 있는 조각조각 나눠서 분리를 해 놓는데 보리 같은 경우는 보리 이렇게 한 글자로 나누지 않고 보리 그 자체가 하나의 최소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합쳐 놓았지요. 형태소가 무엇인지 예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 전처리라고 해서 텍스트 분석을 해서 문장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미권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대문자로 들어있는 걸 몽땅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처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의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 데이터들도 많지만 사실 텍스트 데이터 양이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 그 자체로 보면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적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텍스트 양도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텍스트가 중요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요. 입력된 텍스트가 나는 7시에 서울시청에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나는 서울시청에 간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문장,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했고요. 외따옴표 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서울시청에 간다로 해서 어절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텍스트에서는 따옴표는 다 필요 없고 시간도 다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기준에서 얘는 필요가 없어서 제외를 시킨다는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제외가 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특수문자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7시가 이제 들어간 게 된 거죠. 자, 7시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로 걸러서 제거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전처리를 이거보다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이 붙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숫자에서 한글로 다 바꿔야겠죠. 숫자 7이 아니라 7으로 바꾼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조금 고려를 해서 규칙을 만들고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 방법은 품사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통계적 모델인 은익 마르코프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통계적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형태소의 앞뒤 문맥에 가장 적합한 품사를 확률적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어휘적 확률과 문맥적 확률을 계산해서 품사를 결정을 합니다. 어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특정 품사가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내가 혹은 나의 이게 다르잖아요. 나가 이렇게 글이 나오는 경우 가가 이제 나오는 경우나 이런 건 별로 없지요. 얘가 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보다
가가 나올 확률에 나에서 가가 나올 이런 확률은 적으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문맥적 확률. 사전에서 어떤 단어의 특정 분사가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특정 분사와 함께 나올 확률의 의미입니다. 서로 관계성까지 이제 보는 거죠. 뭐뭐의, 뭐뭐를 뭐 이렇게 같이 뭐뭐 앞에가 뭐뭐가가 나오면 뒤에 뭐뭐을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앞뒤 단어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적 확률과 문맥적 확률에 대한 것으로 품사 태깅 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통계적 모델은 은익 마르코프 모델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기반형 방법으로 언어학적 현상을 분석해서 품사 결정을 위한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단어에 대한 품사를 결정을 합니다. 품사 태깅의 예시, 가로 열고 NCS라고 써놓은 건 NCS에서 이제 제시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지금 제가 설명한 품사 태깅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더 좋겠지요.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과적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과자를 빼면 적합하다의 적합입니다. 오버했다는 얘기죠. 좀 더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적합이라는 것은 제한된 훈련 데이터 세트에 너무 과하게 특화돼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커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A, B, C, D 중에 과적합은 D입니다. 굉장히 현상 하나마다 이렇게 점을 다 이어서 걔를 설명할 수 있는 선이 이루어져 있죠. 요거를 보면 굉장히 설명력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요 현상, 정적인 현상 하나만 하려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점과 같지 않으면 설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커지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과적합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과소적합이라는 게 있고요. 과적합, 그 다음에 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너무 설명력이 없는 거죠. 저 직선을 보시면 실제 일어난 게 점점점점인데 쫙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 실제 일어난 거와 오차가 매우 크거나 아주 없거나 그 편차가 굉장히 크지요. 요거는 설명력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한 모델을 생성해서 학습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합은 적절히 모든 실제 상황과 오차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찾아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높고 새로 들어왔을 때 새로 들어온 현상이나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적합. 그 다음에 과적합은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과적합을 어떤 특정 교재에서는 과대적합 뭐 이렇게도 쓰는 것 같습니다. 용어를.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하죠. 훈련 데이터만으로 실제 데이터의 오차를 증가하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적합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 오류의 형태 결측치나 이상치, 잡음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통계적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많이 살펴보았을 겁니다. 꼭 한 번씩 살펴보셔야 다른 파트에서도 활용하는 것들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필터링, 유형 변환, 정제, 축소 어느 것일까요? 제가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전처리와 관련된 기술 대표적인 세 가지, 후처리와 관련된 기술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정답은 축소입니다. 그래서 필터링과 유형 변환과 정제가 전처리와 관련된 거고, 축소는 변환 통합 축소라 해서 빅데이터 후처리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다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지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파생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파생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기존의 변수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진다. 사용자에게 주어진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특정 함수에 의해서 값이 만들어진 의미가 부여된 변수이다. 가급적이면 특정 상황에만 유의미하도록 유별성을 가지도록 생성한다.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어서 개발해야 한다. 눈에 거슬리는 항목이 하나가 있지요. 예, 3번. 되도록이면 특출나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갖도록 이제 고려해가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지요. 가급적이면 특정 상황에 유의미하지 않도록 대표성을 가지도록 생성을 한다. 이것으로 변경을 해야지 파생 변수의 설명으로 옳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 구제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지만 사실 이것만 살펴보시면 안 되겠지요. 더 많은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